제발 이 주소로 가보세요. 꼭이요. 시댁 첫인사가 끝나고 부엌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먹던 형님이 제 손에 쪽지를 몰래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형님의 그 절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한숨도 잘 수 없었고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관 안쪽에 놓인 낯익은 남자 운동화,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온 곳은 저를 잡아먹기 위해 꾸며진 무대였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의 IT 스타트업 하나를 일궈낸 최윤아라고 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여자 대표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타이틀 뒤에는 새벽 3시까지 노트북을 끌어안고 코드 한 줄에 울고 웃었던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여의고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직원 150명에 강남 한복판에 사업까지 둔 어엿한 기업으로 컸으니 제 인생도 참 드라마틱하다면 드라마틱하달까요? 그런 제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투자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마주친 예비 신랑은 다정한 눈빛으로 제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치여 사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한테 그 사람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어찌나 사무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만난 지 반년 만에 그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이 사람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평생 혼자일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따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구나 싶어 청혼을 받던 그날 밤에는 베개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드디어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밝아왔어요. 그 사람은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까다로우신 분이라 긴장된다며 자꾸 제 손을 만지작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시어머니라는 호칭, 형님이라는 호칭을 드디어 제 입으로 불러볼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치며 한복집을 5군데나 돌아서 가장 단아한 살구색 한복까지 맞춰입고 나섰으니까요. 트렁크에는 강남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홍삼 세트와 명품 스카프, 그리고 예비 형님 드릴 핸드크림 선물까지 빼곡하게 챙겨 넣었죠.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발레 파킹을 맡기고 로비에 들어서는데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는 제 구두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질 만큼 으리으리한 동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더라고요.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너 같은 며느리 드린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안심이 되어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을 살짝 풀었어요. 70평이 넘는다는 그 집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자 안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만한 도자기 화병이 떡하니 놓여 있고 벽에는 누가 봐도 감나가는 동양화가 걸려 있었는데 가구 하나하나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우아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곱구나. 어서 와요, 어서 와.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 거실 소파로 이끄시는데
손끝에 묻어나는 핸드크림 향까지 고급스러워서 저는 이 집안의 격에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응접실 테이블에는 청담동 유명 호텔에서 시켰다는 한정식 코스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시아버님 되실 분도 점잖은 미소로 저를 환대해 주셨죠.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그려왔던 화목하고 품격 있는 시댁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어딘가 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찻잔을 드시며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동안 제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향했거든요. 부엌 구석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성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사도우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저보다 2살쯤 위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고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걸친 그분은 식탁에 앉지도 못한 채 싱크대 모서리에 기대서서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넘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주인집 눈치를 보며 끼니를 때우는 더부살이 식모처럼 보여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저 어머님, 저분은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자 시어머니의 곱던 표정이 일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엌 쪽을 흘끗 보시더니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눈빛으로 혀를 차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 큰 며느리야. 신경 쓰지 말아요. 원래 좀 모자라는 애라 손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자기는 부엌에서 먹는 게 편하다고 저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요. 모자라는 애라니요. 신성한 첫인사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깍듯하게 인사라도 건넸을 텐데 그 사람은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부엌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 말씀에 맞장구를 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이 제가 알던 다정한 사람의 얼굴과 너무 달라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하시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던지셨어요. 예, 거기 넣어. 후식 과일 좀 깎아서 내와라. 손님 오셨는데 언제까지 우두커니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깎아야지 일전처럼 뭉텅뭉텅 썰지 말고. 그것도 못하면 진짜 쫓아낼 거야. 마치 식모 부리듯 하대하는 그 말투에 부엌의 형님은 어깨를 움찔하며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는 칼을 집어 드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사람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지만 그 사람은 모른 척 와인 잔만 빙글빙글 돌리고 있더라고요. 시아버님이라는 분도 그저 묵묵히 신문만 펼치고 계셨고요. 이 화려한 70평짜리 집안에서 큰 며느리 한 사람만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그 광경이 저한테는 어쩐지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의 자식 자랑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큰아들이 어느 대기업 임원이고 작은아들인 그 사람이 얼마나 효자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알아주는 집안인지를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으셨죠. 그러면서도 사이사이 제 회사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강남 4억은 자가인지 임대인지,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로 알아보고 있는지를 마치 호구조사하듯 끈질기게 캐물으시는데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신경에 거슬렸어요. 식탁 밑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의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한 것도 그제야 깨달았고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저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숨막히는 공기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호흡을 가다듬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어찌나 창백하던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목을 식히고 다시 거실로 향하는 길, 부엌 옆 복도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손목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깜짝 놀라 비명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삼키고 보니 아까 그 큰 며느리 예비 형님이셨어요. 형님은 부엌 구석의 그늘 속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저를 끌어당기셨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절박하던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형님은 다급하게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울려 퍼지는 그 짧은 틈을 타 형님은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황급히 쥐어주셨어요. 손끝에 닿는 건 작고 구겨진 종이 쪽지였습니다. 형님은 제 눈을 한번 아주 깊고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입모양으로만 무언가를 말씀하셨죠. 제발 가보세요. 꼭이요. 그러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쟁걸음으로 부엌 안쪽으로 사라져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쪽지를 꽉 움켜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느껴지는데 심장이 어찌나 빠르게 뛰던지 귓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쪽지를 얼른 클러치백 안쪽 깊숙이 찔러 넣은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다정하게 묻는데 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클러치백을 쥔 손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시아버님이 어떤 덕담을 건네셨는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형님의 그 절박했던 눈빛과 클러치백 안에 든 작은 쪽지 한 장만이 제 모든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으니까요. 인사를 마치고 그 집을 나서는 길,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다음에 또 봐요. 어머니라고 편하게 부르고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셨지만 저는 그 손의 온기가 어쩐지 차갑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저는 클러치백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빙빙 맴돌았습니다. 저 쪽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발라드를 흥얼거리며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무릎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 엄마한테 잘 보였어. 진짜 고생했다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는데 그 미소가 평소처럼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제 클러치백 안에서 까슬거리는 종이 한 장의 존재감은 더더욱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피곤한 척 눈을 감았지만 사실은 형님의 그 절박했던 눈빛이 자꾸만 눈꺼풀 안쪽에 어른거려서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클러치백을 열어젖혔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작은 쪽지 하나를 펴는데도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노란 메모지를 곱게 펼치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정동 행복빌라 202동 501호로 가보세요.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내일 오전 10시쯤이 좋아요라는 한마디가 덧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신정동이라면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어요. 시댁의 그 화려한 70평 주상복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주소였죠. 형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에게 이 쪽지를 건네셨을까? 그 한 줄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한참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시댁에서 보았던 모든 장면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더라고요.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말아 드시던 형님의 야윈 어깨, 그 사람이 형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회사와 자산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시던 그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미소까지. 평소 일과 관련해서는 직감 하나로 살아남았던 제 아내 사업가 감각이 자꾸만 빨간불을 켜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미팅을 미뤄야겠다고 비서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화장도 하는 둥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헐렁한 청바지에 무지 티셔츠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신정동으로 향하는 내내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가는 길이 막혀서 평소보다 한참 늦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행복빌라는 정말 이름과는 정반대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잔뜩 간 한눈에 봐도 지은 지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빌라 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둑한 계단에서 곰팡내가 훅 끼쳐 올라왔어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한 계단 한 계단이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드디어 501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수십 번 머리를 스쳤지만 어제 형님의 그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라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가 안에서 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하는 피곤에 절은 여자 목소리에 저는 어물어물쩍 아래층 사람인데요. 잠깐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라고 둘러댔어요. 잠시 후 안에서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저보다 2살쯤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난 면 티셔츠, 까칠한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분의 품에는 두 돌이 갓 지났을까 싶은 사내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더라고요. 작은 손가락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저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그저 그분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현관 풍경에 시선을 빼앗겨 있었어요. 좁은 현관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남자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거든요. 흰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그 운동화는 제가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그 사람에게
커플로 맞춰 선물했던 한정판 운동화였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운동화가 제 신발장에도 한 켤레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저기, 혹시 남편분은 안 계세요? 저희 집에 누수가 좀 있어서 양해를 구하려고요. 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매끄러운 거짓말이 술술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품에 안긴 아이를 한번 다독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 저희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아서요. 이번 달에도 거의 부산에 가 있어요. 건설 현장 관리 일을 해서 한 번 가면 보름씩 안 들어와요. 건설 현장이라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강남에서 잘 나가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 부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꾸만 무너지려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부러 거실 안쪽을 흘끔거렸어요. 그분이 미안한 듯 문을 조금 더 열어주는데 그 너머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그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가족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의 미소는 제 앞에서 짓던 그 다정한 미소와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현관 문틀을 손으로 짚어야 했어요. 여자가 어머,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라며 걱정스럽게 물어보는데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제가 빈혈이 좀 있어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라고 횡설수설 둘러대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그분이 의아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석 문을 닫자마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핸들에 이마를 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데 입에서는 자꾸만 헛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슬픈 건지 분한 건지 어이가 없는 건지 그 어떤 감정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가슴 한복판에서 활활 타올랐어요. 다정한 미소 뒤에 아내와 아이를 숨겨두고 저한테는 완벽한 미혼 남성을 연기하며 결혼을 약속한 그 사람, 그리고 사진 속 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모르고 5년을 기다렸을 그 여자분의 까칠한 얼굴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 아니던가요?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내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는데 거울 속 제 눈빛이 어느새 차갑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울고 분노하는 시간조차 사치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그 사람을 추궁해봤자 그쪽에는 분명히 모든 게 다 변명거리로 둔갑할 게 뻔했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요. 저는 시동을 걸고 그 사람의 회사 근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 사람은 분명히 회의실에 있을 시간이었고 차는 늘 같은 자리에 세워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차 키 복제본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주차장에 들어서서 익숙한 검정색 세단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 문을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그 사람의 차 안에서는 평소처럼 은은한 디퓨저 향이 났고 조수석에는 제가 선물한 가죽 다이어리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 본체를 찾아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손톱만 한 작은 카드 한 장에 그 사람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 카드를 손바닥 안에 꼭 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걸 확인하는 순간 저와 그 사람 사이의 모든 게 끝날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는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 폴더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한 모금에 들이켜고는 가장 최근 파일부터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인하게 될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에 저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위로 가장 최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와인잔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화면 속에는 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핸즈프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차량 내부를 향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평소 제 앞에서 짓던 그 다정하고 점잖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입꼬리를 한껏 비틀어 올린 채 낄낄거리는 그 표정은 마치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글쎄, 그년이 진짜 아무것도 의심을 안 한다니까. 형수한테 그렇게 면박을 줬는데도 눈치를 못 채. 아니, 눈치를 챘어도 어차피 상관없지. 결혼만 하면 그 회사 지분이 다 내 거니까 밀어붙여야지.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까르르 웃는 목소리가 영상에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 손을 잡고 며느리야, 어머니라고 편하게 불러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영상 속 시어머니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 그래, 그렇게만 하면 돼.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 명에 옮기는 거 잊지 말고. 변호사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데려가서 도장만 찍게 하면 돼. 그년이 사업한다고 똑똑한 척은 다 해도 사랑에 빠진 여자는 다 똑같아. 네 형수 봐라. 명예 넘길 때 군말 한 번 없이 도장 찍었잖니.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이 흔들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거든요. 영상 속 그 사람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두드리며 신이 난 듯 대꾸했습니다. 엄마, 강남 신혼집은 그년 명의로 사게 한 다음에 차차 옮기면 되고요. 일단 그년 회사 주식부터 공동 명의로 돌리는 게 우선이에요. 후속 투자 들어오면 가치가 2배는 뛸 거니까 그때 빼먹고 이혼 소송 들어가면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어요. 형수한테 했던 것처럼 천천히 길들여서 정신적으로 좀 흔들어 놓으면 알아서 도장 찍겠지. 영상이 거기까지 흘러갔을 때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분노라는 단순한 단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한복판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났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10년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군 회사, 새벽마다 핏발선 눈으로 코드 한 줄을 붙들고 씨름하며 키워낸 제 자식 같은 회사를 저 사람들은 단지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여자한테서 쉽게 빼앗을 수 있는 한낱 먹잇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영상 파일들을 하나하나 클라우드에 백업하면서 그 자리에서 2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 이 일에 절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 것. 둘째, 그들이 저에게 그러려고 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정교하고 잔인하게 되돌려줄 것.
흐르려던 눈물도 그 다짐 앞에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이 앞서는 순간 모든 협상은 진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회사 인수합병을 결정하던 그날의 차가운 사업가 최윤아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색에 잠겨 와인을 한 모금씩 음미하며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건 어제 첫인사를 드렸던 그 70평짜리 강남 주상복합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거든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놓인 도자기 화병, 벽에 걸린 동양화, 호텔에서 시킨 한정식 코스 요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르고 계시던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누군가가 품격 있는 시댁이라는 무대를 세트장처럼 정성껏 꾸며놓은 것 같은 위화감이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어렴풋이 가슴 한구석에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한테 오전 일정을 모두 비우게 하고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 주상복합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몇 군데를 미리 점 찍어두고요. 평소 입던 정장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어제처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평범한 새댁처럼 차려입고 첫 번째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개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신혼집을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이 단지 매물이 좀 있을까요? 70평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두 손을 모으고 수줍은 새댁 흉내를 내며 묻자 중개사 아저씨는 안경을 고쳐 쓰며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새댁. 여기 70평대는 매매가 한 4, 50억은 호가하는 동네예요. 매물도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하고요. 자금은 좀 넉넉하게 준비되셨고요. 저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사실 아는 분이 이 단지에 사셔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혹시 단기 임대나 전세 매물은 없냐고 슬쩍 떠보았어요. 그러자 중개사 아저씨가 손사래를 치시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단기 임대요? 여기 그런 매물 거의 안 나와요. 다자가로 사는 사람들이고. 아,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70평대 하나가 단기 임대로 나가긴 했네. 우리 사무소 말고 옆 건물 사무소에서 거래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500만 원으로 딱 3개월만 빌린다고 해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 비싼 집을 왜 3개월만 빌리나 싶었는데 저는 그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며 호수가 어떻게 되는지 슬쩍 여쭤보자 중개사 아저씨가 기억을 더듬으시더니 동호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제가 다녀온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으니 풀옵션 렌탈 가구를 따로 드리고 도자기며 그림이며 인테리어, 소품까지 별도로 빌려서 채워 넣었다는 정말 작정하고 꾸민 흔적이 역력하더라는 이야기까지 술술 흘러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무소를 빠져나왔어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는데 헛웃음이 자꾸만 새어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우아하게 차를 따라주시던 그 모습, 시아버님이라는 분이 점잖게 신문을 펼치고 계시던 그 풍경,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우리 집은 옛날부터 강남에서 알아주는 집안이라고 떠벌리던 그 모든 장면이 사실은 단 3개월짜리 임대 세트장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될 저를 속이기 위해 가구까지 빌리고 가족 전체가 부유한 척 배우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한참 동안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웃다 보니 어느새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친한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업하면서 거래처 뒷조사할 때 몇 번 신세졌던 곳이라 신뢰가 가는 곳이었거든요.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의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직장, 진짜 재산, 진짜 가족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진짜 신분까지 모조리 한 달 안에 파악해달라고요. 탐정실장님은 제 얼굴을 한번 살피시더니 평소답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죠. 제가 잡아야 할 사기꾼들이 좀 있어서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무소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일부러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사업할 때 거래처 앞에서 짓던 가짜 미소를 떠올리니 신기하게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오빠 회사 근처에서 저녁 어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우 사들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갈까? 라고 한껏 들뜬 목소리로 속삭이자 수학이 넘어 그 사람도 신이 난 듯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통화를 끊고 핸들을 쥐는데 거울 속 제 표정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스스로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결혼을 깨고 그 사람을 떠나는 건 너무 시시한 결말이었거든요. 저들이 저한테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거대한 미끼를 던져서 저들 스스로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어제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신 형님이라는 것도 분명했고요. 그분이야말로 시댁이라는 이 거대한 사기 조직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그들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실 테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기 직전 저는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한번 매만지고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덧발랐어요. 거울 속에 저는 사랑에 푹 빠진 예비 신부의 얼굴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가장 차갑고 정교한 사업가가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사람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 사람의 품에 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응? 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그 사람과의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클러치백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안에는 11자리 휴대폰 번호 하나가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의 번호였어요. 사실 그날 저녁 약속을 잡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번호 한 줄 때문이었거든요. 형님께 직접 연락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휴대폰 연락처를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더 들뜬 척, 더 사랑스러운 척 그 사람을 불러내 가장 분위기 좋은 와인바로 데려갔고 와인을 2잔쯤 비웠을 때 자연스럽게 휴대폰 충전을 핑계로 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렸어요. 자기야, 내 폰 배터리가 다 됐는데 잠깐만 빌려줄래?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게 있어서
라고 살짝 어리광을 부리자 그 사람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잠금 패턴은 함께 다니면서 수없이 어깨너머로 보아온 터라 망설임 없이 풀렸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의 휴대폰을 들고 안쪽 통로로 들어갔어요. 연락처 목록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는데 거래처 임원들의 이름 사이에서 형님 번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친근한 호칭 대신 그저 형수라는 두 글자만이 사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은 다음 휴대폰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고 그 사람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잔에 와인을 다시 채워주었어요.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댄 적 없던 제가 이런 짓을 다 하게 되다니 입안에 머금은 와인이 어쩐지 쇳내처럼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메모지를 다시 펼쳐든 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형님께 직접 전화를 거는 대신 문자 한 통을 짧게 적어 내려갔어요. 시댁에서 형님이 늘 감시당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음성 통화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주신 쪽지 잘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혹시 안전하게 답장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어디든 찾아뵙겠다는 정말 사무적이고 담백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어찌나 떨리던지 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작은 알림창이 뜨는 순간까지도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서 저는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사흘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그러던 나흘째 새벽 잠을 설치다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자 형님의 답장은 제 첫 메시지보다 더 짧고 절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합정역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가겠다. 다만 1시간 안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하니 미안하지만 양해해달라는 단 2문장이었어요. 그 짧은 글 속에 형님이 얼마나 어렵게 시간을 쪼개고 계신지가 그대로 느껴져서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해 가장 안쪽 구석 자리를 잡았어요. 평소 같으면 회의 자료를 펴놓고 시간을 활용했을 텐데 그날은 차 한 잔을 시켜놓고도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자꾸만 입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2시 정각이 되자 카페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그때 들어오신 분이 형님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릴 정도로 시댁에서 배웠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인상이었어요. 챙이 깊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쟁걸음으로 들어오신 형님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작게 손을 흔들자 형님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셔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는 형님의 손등에는 자잘한 상처와 굳은 살이 빼곡했고 마스크를 내리는 입가에는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주문해둔 따뜻한 카페라테 한 잔을 형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드리며 가만히 눈을 맞췄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잔에 손을 대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잔을 감싸 안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안 오시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알게 해드린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저는 형님의 손등 위로 제 손을 가만히 포개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라. 그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셨고 저는 휴지를 건네드리며 그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드렸어요. 10년 가까이 가슴 안에 꾹꾹 눌러 담아두셨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씩 새어나오는 듯한 그런 깊고 무거운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신 후에야 형님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결혼 전 형님은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셨다고 했어요. 큰 광고 대행사 외주를 도맡아 하시며 또래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셨고 결혼하기 직전에는 본인 돈으로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 한 채까지 마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명의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며느리야,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따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 큰 며느리가 모범을 보여야 동서들도 따라온다. 잠깐 어머니 명의로만 옮겨두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그런 말씀들이 매일같이 형님의 귓가에 흘러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도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매일같이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만 챙기는 며느리는 이 집안에 발붙일 자격이 없다. 네가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너를 안 받아들이는 거다 라는 말이 매일 식탁에서 쏟아지자 형님은 결국 석 달 만에 인감을 들고 등기소로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의가 시어머니에게로 넘어간 그날부터 형님의 지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형님의 통장과 카드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리셨고 매달 용돈처럼 30만 원만 손에 쥐어주셨다고 했어요. 프리랜서 일도 못하게 막으셨고 외부 사람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거세게 저항도 해보셨지만 그 사람 그러니까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 편에 완전히 붙어버리면서 형님은 그 집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어요. 제가 시댁에서 보았던 그 부엌 구석의 모습, 찬밥에 물을 말아 황급히 끼니를 때우시던 그 풍경이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형님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형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술 안쪽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어요. 그러다 문득 형님께 가장 궁금했던 한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왜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요. 그러자 형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유나 씨가 우리 집 거실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 저는 7년 전에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어머니라고 편하게 불러요 라고 손을 잡아주실 때 유나 씨가 짓던 그 환한 미소가 꼭 7년 전에 제 얼굴 같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저처럼 갇히겠구나.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지겠구나 싶으니까 죽기 살기로 쪽지를 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형님의 그 한마디에 무너지듯 형님의 두 손을 꽉 맞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새 인생을 주신 만큼 저도 형님께 잃어버린 7년을 되찾아드리겠다고요. 형님의 아파트, 형님의 통장, 형님의 디자이너로서의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가지셨어야 할 자존감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돌려드리겠다고요. 변호사 비용은 단 한 푼도 형님께 부담시키지 않을 테니 형님은 그저 제 손만 꼭 잡고 계시면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형님은 한참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다시 한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형님은 잊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보이시며 사실 시댁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그 사람, 큰아주버님까지 셋이 모여 저에 대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를 거의 매일 식탁에서 떠들어대니 마음만 먹으면 결정적인 증거를 모을 수 있다고요. 저는 형님께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래도 정말 그 일이 가능하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저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1시간 남짓을 함께 보내며 앞으로의 큰 그림을 조금씩 그려나갔어요. 제가 며칠 안에 형님의 이혼 소송과 아파트 명예 회복 소송을 전담해 줄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붙여드리기로 했고 형님은 시댁 안에서 들리는 모든 대화를 신중하게 녹음해 정기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제가 상견례 날에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펼쳐놓는 그 순간에 형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시어머니 앞에 이혼 소장을 던지시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10년 가까이 식모처럼 살아오신 형님이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등장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디데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 직전 형님은 망설이듯 가방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펼쳐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과 그 사람이 저 모르게 따로 운용하고 있다는 차명 계좌의 일부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이 신정동 그 아파트에 매달 들어가는 정확한 요일과 시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손바닥 안에 꼭 쥐고 있다가 형님의 손을 한번 더 따뜻하게 맞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우리 같이 가요. 끝까지 함께요. 카페 문을 나서는 형님의 어깨는 들어오실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어지는 형님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한참 바라보던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단 한 줄을 적어 넣었어요. 윤리약정서 초안 검토라는 그 한 줄을요. 이제 첫 번째 동맹은 완성되었어요. 다음 차례는 그 사람을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함정을 설계할 시간이었습니다. 형님과 헤어져 회사로 돌아온 그 길로 저는 곧장 법무팀장님께 사내 메신저를 보내 가장 신뢰하는 자문 변호사이신 강 변호사님과의 긴급 미팅을 잡았어요. 강 변호사님은 우리 회사가 시드 투자를 받기 전부터 함께 오신 분으로 계약서 한 줄에 어조까지 꼼꼼하게 짚어내시는 깐깐한 분이셨거든요. 다음 날 오전 강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집무실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제 표정을 한번 살피시더니 별다른 말 없이 가방에서 노란 노트와 만년필을 꺼내들며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풀어놓았어요. 첫인사 자리에서 느꼈던 위화감부터 형님의 쪽지, 신정동 501호의 그 여자분과 아이,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온 그 사람과 시어머니의 추악한 통화 내용, 그리고 강남 70평짜리 집이 단 3개월짜리 임대 세트장이었다는 사실까지 빼놓지 않고요. 강 변호사님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으시고
펜으로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해내려 가셨어요.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강 변호사님은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사기 미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혼인 빙자 사기에 가깝습니다. 형사 고소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더 큰 그림을 그리시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 변호사님께 제 진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 저는 저들이 그토록 탐내던 바로 그 돈, 그러니까 저의 자산을 미끼로 던져서 저들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법적 무덤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단 한 줄의 의심도 없이 인감을 찍을 만한 완벽한 비즈니스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 속에 그 사람의 발목을 영원히 잡아둘 독소 조항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한다고 차분하게 설명드렸어요. 강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시며 만년필 끝을 톡톡 두드리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머리는 정말이지 못 따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만 한 가지, 위약금 규모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크면 추후에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우리 회사 후속 투자 라운드와 임원 윤리 규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치들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게 가장 안전하겠어요. 즉,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강 변호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약정서의 큰 틀을 잡아나갔어요. 약정서의 정식 명칭은 상호 기망 금지 및 특수관계인 윤리 약정서로 정했고 표면적인 목적은 곧 다가올 회사의 대규모 후속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경영진 배우자의 사생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치로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선물로 약속한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 그 사람의 명의로 등기 이전해주는 조항도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 그러니까 중대한 기망행위가 추후에라도 발각될 경우 아파트 매매가의 정확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배상하고 명예 또한 자동으로 원상복구한다는 그 한 줄을 우리는 12조 사망이라는 평범한 위치에 무심한 듯 배치해 두었습니다. 약정서 초안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닷새가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단 한 번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일부러 더 사랑스럽게 굴고 일부러 더 어리광을 부리고 일부러 더 들떠 보이게 결혼준비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가 학군이 좋더라. 우리 자기는 어느 동리가 출퇴근하기 편할 것 같냐. 결혼 선물로 진짜 큰 거 하나 사주고 싶다 라는 식으로 슬쩍슬쩍 미끼를 흘려두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결혼 선물이냐고 하다가도 며칠이 지나니 슬그머니 강남 한복판의 신축단지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드릴 뿐이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저는 그 사람을 회사 자문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냈어요. 일부러 결혼 준비 차원에서 변호사님과 자산 정리도 좀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는 핑계를 댔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신이 난 표정으로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회사 빌딩 안에서도 가장 높은 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통창 너머로 강남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그 사람은 마치 이미 그 도시의 한 자락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두툼한 약정서를 그 사람 앞으로 정중하게 밀어드렸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그 사람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댄 채 그 사람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는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페이지를 넘기던 그 사람의 손가락이 12조 사망이 적힌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눈에 띄게 멈칫하더라고요. 콧등 위로 옅은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고 약정서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제 눈에 다 잡혔어요. 그 사람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강 변호사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기야, 이 조항 좀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매매가의 세배라니 결혼하는 사이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둔 비즈니스 명분을 천천히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꺼내 들었어요. 자기야, 사실은 그게 좀 복잡해. 내가 30억을 한 번에 마련하려면 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야 해.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다음 분기에 시리즈 C 후속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있어서 법무팀이 경영진 사생활 리스크에 엄청나게 민감해. 특히 외국계 투자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런 윤리조항이 들어간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라고 한숨을 살짝 섞어가며 속삭였어요. 그러면서 강 변호사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강 변호사님이 정말 능청스럽게 안경을 고쳐 쓰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형식적인 조항입니다. 투자사 실사 단계에서 보여드리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용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기망 행위가 없으시면 평생 단 한 푼도 발동될 일이 없는 조항이니까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한 장의 약정서가 향후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좌우할 수도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포시 얹으며 평소보다 한 톤 가벼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자기야, 어차피 형식적인 거고 자기 나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라는 그 짧은 한 줄을요. 그 사람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신정동의 그 여자분과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짠 그 모든 계획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차례 빠르게 스쳐 지나갔으리라는 걸 저는 그 짧은 순간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곧 평소의 그 다정한 미소를 다시 입가에 끌어올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 내가 자기한테 뭘 숨기겠어. 내 인생에 자기밖에 없는데. 그 한마디가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다른 계산기가 빠르게 두드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일밖에 모르는 저 어리석은 여자가 내 진짜 가족의 존재를 알아낼 리도 없고 어차피 결혼해서 1년만 잘 버티면 강남 한복판의 30억짜리 아파트는 깔끔하게 내 명의로 떨어진다. 그 후에 적당한 명분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 라는 그 오만한 계산이요. 눈앞에 거대한 떡고물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그 사람은 결국 강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내미는 인감과 인주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었어요. 그 사람이 약정서 마지막 장 서명란에 인감을 꾹 눌러 찍는 그 순간 도장머리가 인주에 닿았다가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기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어찌나 길고 또렷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그 사람의 어깨에 더욱 사랑스럽게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 붉은 인장 한 점이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법적 무덤의 첫 번째 못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직 저와 간 변호사님 뿐이었으니까요. 약정서 사본 한 부를 챙겨 사무실을 나선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라며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그 사람의 가슴팍에 살며시 얼굴을 묻으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맹, 그러니까 신정동 501호의 그분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어요. 모든 카드는 천천히, 그러나 빈틈없이 제 손안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감을 찍고 돌아간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신정동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어설픈 변장도 어색한 거짓말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끔한 정장 위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하나만 걸치고 손에는 그날 그 사람의 차에서 빼낸 메모리 카드 사본과 약정서 사본, 그리고 청첩장 한 장이 든 서류 봉투를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며칠 전처럼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그날의 흔들림과는 결이 전혀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진실을 펼쳐놓는다는 건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복빌라 5층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501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피곤한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씀드렸어요. 저 지난번에 누수 때문에 왔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분은 그날과 같은 늘어난 면 티셔츠 차림에 품에는 잠든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신 그분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렸지만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와 한껏 굳어진 제 표정을 번갈아 보시더니 말없이 문을 열어 저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좁은 거실에 들어서자 며칠 전 현관 너머로 흘끗 보았던 그 가족 사진이 정면에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것이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안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오시더니 좁은 식탁 맞은편에 저와 마주 앉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윤아라고 합니다. 그쪽 남편분과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입술을 떨며 무슨 말씀을 하려다 끝내 입을 다무시는 그 모습이 마치 며칠 전 거울 앞에 서 있던 제 모습 같아서 저는 가만히 봉투를 그분 쪽으로 밀어드렸어요.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청첩장이 미끄러져 나왔고 그분의 손이 청첩장을 펼치는 순간 그 작은 종이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남 70평 주상복합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아저씨의 증언이 정리된 짧은 메모까지 차례로 그분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꺼내 그 사람의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저를 두고 그년이라고 부르던 그 장면을 짧게 재생해 드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분은 마치 가슴을 칼로 찔린 사람처럼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식탁 위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그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이런 진실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것 같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계시던 그분은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출장 한 번 다녀오면 일주일씩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따뜻한 국을 끓여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었던 지난 5년이 한순간에 거짓이라는 이름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저랑 우리 아기를 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진짜 결혼을요? 그분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의 재산을 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을 꾸며왔다는 사실, 그 계획이 성공하면 그분과 아이는 영영 버려질 운명이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놓았어요. 말이 끝날 때마다 그분의 어깨는 점점 더 거세게 흔들렸고 안방에서 잠든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그 침묵의 무게를 가까스로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우신 후에야 그분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신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릴 수 있다. 그분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비용과 사실혼 부장, 파기 위자료, 아이의 양육비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좋은 변호사를 붙여드리고 모든 소송 비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것이 같은 여자로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저의 최소한의 사과라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심해 주신다면 디데이 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를 안고 함께 그 자리에 등장해 그 사람의 인생에 마지막 못을 박아달라는 부탁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안방 쪽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잠든 아이의 작은 발이 이불 밖으로 빠끔히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시던 그분의 눈빛이 제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동자에 어느 순간부터 차갑게 가라앉은 결의 같은 것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든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두 손을 단단히 맞잡으시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게요. 그 사람이 우리 아기 앞에 다시는 아빠라는 얼굴로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할게요. 같이 가요. 저는 그분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진실 앞으로 그분을 끌어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한 사람의 강인한 엄마가 새롭게 깨어나는 그 순간을 마주한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디데이까지 남은 보름 동안의 세세한 계획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상견례 장소와 시간, 그분이 등장하실 정확한 순간의 동선, 그리고 그분께 붙여드릴 사실혼 전문 변호사의 일정까지 하나하나 빈틈없이 맞춰 나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빌라를 나서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그분께 봉투 하나를 더 건네드렸어요. 당장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값에 보태시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요. 그분은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결국 받지 않으시고 대신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셨습니다. 디데이 날 갚을게요. 그 자리에서 우리 둘 다 살아 돌아오면 그때 갚을게요. 낡은 빌라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두 주먹을 천천히 움켜쥐었어요. 형님과 그분, 두 분의 손이 모두 제 손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 한 장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디데이는 정확히 보름 뒤 가장 화려한 한정식 집의 가장 깊숙한 룸 안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디데이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지난 보름 동안 형님과 그분, 그리고 강 변호사님과 수없이 머리를 맞대며 다듬어온 모든 계획이 오늘 단 한 끼의 식사 자리에서 펼쳐질 거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옷장 가장 안쪽에 걸어두었던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고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던 가장 진한 와인색 립스틱까지 정성껏 발랐어요. 거울 속에 저는 마치 결혼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을 앞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고르신 청담동의 가장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저를 며느리로 확정짓고 양가 어른들 앞에서 결혼 날짜를 못 박으실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형님께서 보내주신 녹음 파일을 통해 며칠 전 이미 다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형님은 어젯밤 마지막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서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덧붙이셨어요. 오늘 새벽 시어머니께서 가장 비싼 한복까지 꺼내 입고 거실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시더라 라는 한 줄이었는데 그 글자들을 읽는데 어쩐지 슬프면서도 통쾌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약속한 시간 정각,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한정식집 가장 안쪽 룸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룸 안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그리고 큰아주버님까지 시댁 식구들이 한껏 차려입고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희 친정 자리는 미리 양해를 구해 비워둔 상태였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활짝 펼치시며 며느리야, 어서 와요. 라는 평소의 그 우아한 인사를 건네셨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사랑스러운 미소로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자리에 앉기 전 가만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사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너그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가져온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천천히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마다 굵은 글씨로 적힌 글자를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고 그 사람의 손가락이 식탁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하는 것도 제 눈에는 다 잡혔어요. 저는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그 사람 앞으로 천천히 밀어드렸습니다. 자기야, 이건 자기 앞으로 발송될 위약금 청구 소장이야. 청구 금액은 정확히 90억이고 룸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마치 눈앞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고 시어머니는 갈비찜이 담긴 접시 위로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자기가 한 달 전에 강 변호사님 앞에서 직접 인감을 찍었던 그 윤리약정서 12조 사망, 중대한 기망행위 발각 시 매매가의 3배를 위약금으로 즉시 배상한다는 그 조항이 발동되었다고요. 신정동 501호에 사실혼 아내와 3살 배기 아이가 있는데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그 어떤 법리로도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강 변호사님의 의견서까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무슨 변명을 하려는 그 순간
룸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기까지 시댁 식구들은 한참이 걸리는 듯 했어요. 7년 동안 부엌 구석에 갇혀 계시던 형님은 오늘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에 곱게 빗어 올린 머리, 그리고 옅은 화장까지 더해 마치 처음 디자이너로 무대에 오르시던 그 시절의 당당한 모습으로 룸 안에 들어서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너 여기 어떻게 왔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지만 형님은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두 번째 봉투를 시어머니의 한복 치마 위로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시더니 미리 편집해 두신 녹음 파일을 그대로 재생하셨어요. 룸 안의 시어머니와 그 사람, 그리고 큰아주버님이 식탁에서 저의 회사 지분을 어떻게 빼먹을지, 형님 명의로 된 마포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깔깔거리며 의논하시는 그 추악한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입을 떡 벌리신 채 자리에서 굳어버리셨고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스피커를 끄려고 하셨지만 형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룸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어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신정동 501호의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품에 잠든 아이를 꼭 안은 채 다른 한 손에는 세 번째 봉투를 단단히 쥐고 룸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사람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 앞에 우뚝 멈춰 서시더니 떨리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5년이었어요. 당신이 출장 핑계로 거짓말한 그 5년. 우리 아기가 아빠 얼굴을 잊을까봐 매일 사진을 보여주면서 키운 그 세월은요? 말이 채 끝남과 동시에 그분의 손바닥이 그 사람의 뺨 위에서 짝 하는 소리를 내며 장렬했어요. 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한 번의 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의 발 앞에 세 번째 봉투, 그러니까 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소장을 그대로 내던지셨어요. 그 사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식탁을 부여잡고 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매며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마디를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어머님 식구들끼리 천천히 드세요. 저희들은 오늘부로 이 집안과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형님과 그분, 그리고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룸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과 그 사람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외침, 큰아주버님이 형님을 향해 토해내는 욕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우리 세 사람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문이 등 뒤에서 묵직하게 닫히는 그 순간 저는 형님과 그분의 손을 양쪽으로 꼭 맞잡았어요. 세 여자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지난 보름 동안 우리가 함께 견뎌낸 그 모든 무게를 단번에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식 집을 빠져나와 햇살 아래 섰을 때 형님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자유로운 숨을 들이쉬셨고 가분의 품에 안긴 아이는 마치 봄볕을 처음 만난 듯 작은 손을 활짝 펴 보였어요. 저는 두 분을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새 인생 시작해요.
상견례라는 이름의 그 짧고도 격렬했던 전쟁이 끝난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에게 들이닥친 후폭풍은 그야말로 거셌어요. 그 사람은 약정서 12조 사망에 따라 9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가압류 신청이 그 다음날 새벽에 곧장 접수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계좌와 차량, 그리고 그 사람이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빼돌려둔 차명 자산까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묶여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더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결국 회사에서도 사규에 따라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뒤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 형님을 통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의 몰락은 그보다도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형님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은 사기 미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형님의 이혼 소송과 마포 아파트 명예 회복 소송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형님의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어요. 시어머니가 7년 동안 형님 명의로 빼앗아 굴리신 모든 자산이 법원의 판결로 형님께 그대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강남 70평짜리 그 세트장조차 단 3개월짜리 임대였다는 사실이 친척들에게 낱낱이 알려졌습니다. 평생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 시어머니는 어느 동네 노인정에서도 발붙이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결국 서울을 떠나 시골 친척집 단칸방으로 짐을 옮기셔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댁이라는 거대한 막장의 무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저와 형님과 그분의 인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저희 회사였어요. 그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변수를 깔끔하게 정리한 덕분에 저는 그 어떤 사생활 리스크도 없이 시리즈 C 후속 투자 라운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외국계 투자사로부터 무려 400억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유치하던 날 저는 강 변호사님과 함께 회사 옥상에 올라가 강남 한복판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한 잔을 들이켰어요. 그 한 잔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지난 10년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은 그 다음 달부터 저희 회사의 디자인 총괄 본부장으로 정식 출근하기 시작하셨어요. 7년 동안 멈춰있던 형님의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은 신기하게도 단 하나도 녹슬지 않으셨더라고요. 형님께서 처음으로 디렉팅하신 저희 회사 신규 서비스 브랜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업계 디자인상을 2개나 휩쓸었고 회사 안에서도 형님은 직원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어른으로 자리매김해 가셨어요. 회식 자리에서 후배 디자이너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형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합정역 그 작은 카페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떨고 계시던 7년 묵은 식모의 그늘이 정말로 깨끗하게 거쳐나갔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 모두에서 완벽하게 승소하셨어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그 사람의 가압류 자산 중 일부가 그분과 아이의 몫으로 안전하게 분리되었고요. 그분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망원동 골목길 모퉁이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 하나를 직접 차리셨습니다. 카페 이름은 그분의 아드님 이름을 따서 지으셨는데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아이의 작은 그림책 한 권이 늘 놓여 있는 정말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손수 구우신 크루아상에서 풍기는 버터 향만큼이나 그분의 표정도 하루가 다르게 환해져 갔고 한때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던 그 얼굴에는 어느새 가벼운 화장기와 함께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 여자의 약속처럼
우리는 달에 한 번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이면 그분의 카페에 모였어요. 아이가 잠든 카페 안쪽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분이 손수 구우신 디저트와 함께 샴페인 한 잔씩을 가볍게 부딪히는 것이 우리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거든요. 어느 봄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카페 안에서 형님께서는 가만히 잔을 들어 올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나 씨, 그날 부엌에서 쪽지를 건네던 그 순간에 사실 저는 제가 살려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 또 한 사람만은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손을 뻗었을 뿐인데 그 손을 유나 씨가 이렇게 꼭 잡아주셔서 결국 제가 살았어요. 그분도 잔을 들어 올리시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유나 씨가 우리 집 초인종을 다시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거짓말 속에서 우리 아기를 키우며 늙어갔을 거예요. 우리 아기한테 진짜 엄마의 얼굴을 돌려주신 분이세요. 저는 두 분의 말씀에 한참 동안 잠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두 분의 손을 한 손씩 마주 잡으며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사실 가장 살아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라고요. 일밖에 모르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가져본 적 없던 제가 두 분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배웠다고요. 우리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카페 안에 청량하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는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비어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 일이 한 차례 안정되고 난 어느 가을 오후 저는 사내 강연장에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짧은 멘토링 시간을 가졌어요. 강단 위에 올라서기 전 잠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처음 그 사람에게 청혼을 받던 그날 밤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의 저는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단단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저는 신입사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천천히 맞추며 가만히 입을 떼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 이 자리가 내 한계다. 라는 그 말들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깨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딘 자리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채울 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직원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합정역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형님의 얼굴과 겹쳐 보여서 저는 강단을 내려와 그 친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미소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해서 제 가슴 안에도 작은 햇볕 한 줌이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들고 일하다 창밖을 내다보면 강남의 야경이 10년 전에 그 야경과 똑같이 반짝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야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쫓기지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는 자리에서 그저 제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지는 그런 단단한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때 막장 드라마의 비참한 주인공이 될 뻔했던 제 인생은 이제 세 여자가 함께 써내려가는 가장 눈부신 새 출발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윤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거대한 사기극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가장 우아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맞서 싸운 한 여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특히 부엌 구석에서 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건네신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결국 새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화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 앞에서 망설이고 계실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유나님처럼 두 눈 똑바로 뜨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이라는 것을 새 여자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일깨워 주었네요. 유나님과 형님, 그리고 그분과 아이의 앞날에 언제나 봄날의 햇살 같은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부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